한국이라는 나라에선 당연한 것들이 어떤 곳에선 꿈조차 될 수 없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전이 일상이고 식량보다 촛불을 먼저 챙겨야 하는 나라. 그곳에서 자라난 13살 소년이 왜 지구 반대편 낯선 땅 서울을 향해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낸 한 이민자 여인. 서로 다른 대륙,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 이 둘을 연결한 건 단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이모, 거긴 웃을 수 있어요? 이 물음 하나로 시작된 인생의 반전. 절대로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로 건너온 아이, 그리고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당신은 가족이란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순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지게 만드는 작은 움직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라고 합니다. 올해로 32이 되었고 한국에 온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근교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서 자랄 땐 매일 하늘을 보며 큰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향이 아닌 아주 먼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언어도 문화도 아무것도 몰랐고 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 익은 김치 냄새와 익숙한 단골 손님의 얼굴들이 저를 이곳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저는 마르타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다녀와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준비하고 하나씩 진열대를 채워갑니다. 그 중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후에 꼭 들르는 한 손님이 있습니다. 근처 인쇄소 사장님이신 김현수 씨예요. 말수는 적지만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해주는 분이죠. 오징어 채무침을 좋아하셔서 매번 빼놓지 않고 챙겨드리곤 합니다. 그분과는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지만 가끔씩 짧은 안부를 주고받으며 말 못할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조용한 정이 참 고마워요. 하지만 이 조용한 일상에도 늘 깊은 그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제 조카 니콜라스 때문이죠. 니콜라스는 제 동생의 아들입니다. 제 동생은 어린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저희 어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때 막 한국에 와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그 아이를 곁에 둘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며 힘겨운 나라 사정 속에서도 잘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치안도 전기도 식량도 부족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도 그 아이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자주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계산서를 정리하던 저녁 무렵이었어요. 택배 상자들 사이에 노란색 국제우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필체였어요.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니콜라스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마치 종이에 꾹꾹 박아넣듯 눌러 쓴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붙잡았어요. 이모,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저 혼자예요. 밤마다 정전이 되고 촛불 하나로 책을 읽어요. 무섭지만 언젠가 한국에 가면 저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단 한 장의 편지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촛불 하나로 책을 읽는다는 문장에선 목이 메었고 웃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좁은 테이블에 앉아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저는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처음으로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데려와야 해.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안 돼.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이제 혼자였고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저였죠. 제가 아니면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아이의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관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어로는 설명할 자신도 없었지만 그날부터 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아주 긴 여정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조용했던 일상에 작은 편지 한 장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시는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요.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집에 가지 않고 곧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간, 불이 환히 켜진 가게 안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진열장,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조리대 위에 놓인 간장병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손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명이 노란색이라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이미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은 내용이기에 눈을 감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섭지만 웃을 수 있을까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에 혼자 있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버텨낸 시간의 증거이자 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은 너무 작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조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무력함을 비추는 거울처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조리대 쪽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찜통 위에 놓아둔 국자였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순간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가 겪고 있을 어둠 속의 공포, 정전된 방 안의 고요, 그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니콜라스 미안해. 이모가 너무 멀리 있었지. 저는 소리내지 않으려 했지만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고 동시에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울음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진열을 마쳤고 김치를 담그는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날은 모든 게 생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조카가 곧 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현수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가게에 오셨습니다. 늘처럼 무채를 담은 용기를 들고 카운터에 서셨죠. 오늘 무채가 색이 더 예쁘네요, 사장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조카의 편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보여드리고 조카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김 사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 씨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이만큼 해오신 것도 대단한데 앞으로도 같이 해봐요. 저도 도울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묵직했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 거죠. 그렇게 제 조용했던 반찬 가게 일상은 한 장의 편지로 인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엔 반드시 조카 니콜라스가 웃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갔습니다. 반찬 가게 일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조카를 생각하며 무거운 돌 하나를 짊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니콜라스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조차 전혀 몰랐던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해외 보호자 지명,
외국인 가족 초청 비자 같은 단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력했습니다.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는 너무 어렵고 복잡했어요. 마치 저를 일부러 막으려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구청 외국인 지원센터에 찾아갔지만 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대기 시간만 길게 흘렀습니다. 담당자들도 처음엔 입양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보호자로 지명받기 위해선 한국 내 안정적인 거주와 소득, 후견인 자격 심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숨을 삼켰어요. 첫 번째 위기는 번역이었습니다. 니콜라스의 출생증명서, 사망한 제 어머니의 후견 확인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발급받은 보호자 위임서 등 모든 문서를 한국어로 공증받아야 했죠. 저는 외국인 친구 한 명 없이 지내왔고 번역을 부탁할 만한 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번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한 단어씩 사전을 뒤졌습니다. 종종 번역이 맞는지 헷갈리면 구청 앞에서 만난 필리핀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딱 한 장, 느린 속도로 번역을 마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속도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시간과 돈이었습니다. 서류를 떼기 위해 평일 오전에 관공서를 가야 했고 그날은 가게를 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그대로 손해였고 항공권과 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죠. 퇴근 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들고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조카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났어요.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무채를 볶아내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김현수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눈에 띄게 피곤해 보이셨죠. 인사를 드리고 계산을 하는데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흘끗 보셨습니다. 조카의 출생증명서를 번역하다 중간에 내려놓았던 것이었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서류세요? 뭔가 복잡해 보이네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풀렸습니다. 매번 혼자서 끙끙 앓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조카의 상황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도 끊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저도 인쇄소 운영하면서 이런 서류 많이 다뤄봐서요. 외국어 번역도 좀 해봤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마르타 씨.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울컥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사장님은 정말 말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를 매끄럽게 번역해 주시고 외국인 지원 단체를 소개해 주셨어요. 저를 대신해 이메일을 보내주기도 하셨고 항공권 지원단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서류가 하나둘 정리되고 공증과 인증도 일정이 잡혔습니다. 항공권 지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동안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김 사장님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카가 한국 오면 어디서 같이 살 생각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있는 반지하방에 작지만 따뜻한 이불은 준비해 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 사장님은 잠시 말없이 웃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말마다 같이 밥 먹어요. 니콜라스 군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외국 땅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저는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거였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의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서류도 공증도 항공권도 모두 해결됐어요. 몇 개월 동안 마음 졸이며 준비해왔던 일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조카 니콜라스는 이틀 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공항에서 출발해 파나마를 경유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 번호까지 확인했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 설렘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온다. 정말로 오는 거야. 며칠 전부터 반찬 가게 뒤쪽 창고를 정리하고 쓰던 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이지만 새 이불을 사고 따뜻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아이가 도착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좋아했던 감자조림과 고기를 준비할 생각에 한참이나 레시피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손으로 일기처럼 쓴 편지를 하나씩 남겼어요. 니콜라스, 내가 올 방이 따뜻했으면 좋겠어. 이모는 너랑 같이 눈을 보고 싶어 같은 소박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중 출국을 사흘 앞둔 어느 날 밤 인터넷 뉴스를 보던 김현수 사장님이 다급히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르타 씨 괜찮으시겠어요? 니콜라스가 사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카라카스 외곽의 빈민 지역에서 대규모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고 정부는 통신과 전기를 차단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조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상통화 버튼을 수십 번 눌렀지만 신호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니콜라스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영상만 쏟아졌고 SNS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신이 끊기자 공항 측에서도 조카의 여정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소식, 단절된 연결, 어디에도 없는 아이의 흔적. 저는 다시 그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에는 가게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조카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진짜로 갈 수 있어요. 무섭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이모 곁에 가면 나도 웃을 수 있다고. 그 목소리가 그렇게 밝고 희망차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밤을 지새웠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곤 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자다 일어나 조카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김현수 사장님은 매일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들어와 말없이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셨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게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현수 씨, 이 아이 혹시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러자 그분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무사히 올 거예요. 그 아이는 마르타 씨를 믿고 있으니까요. 그 믿음은 절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던 마음 속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남아있는 희망. 그 작은 불씨를 다시 지펴준 건 그분의 말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이틀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니콜라스 영상통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엔 피곤한 얼굴이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그리고 웃고 있는 조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모, 나 공항이야.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무서웠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꼭 이모 곁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울면서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살아서 와줬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삶에서 가장 간절히 바랐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가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엔 아직 희망이 존재하고 가족이란 끈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카 니콜라스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지난 몇 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출생증명서, 후견인 위임장, 외교부 인증서까지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마치 오래된 사막에서 우물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항공권까지 발권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가게 불을 끄고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마음속에서 웅장한 종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오는구나. 우리 아이가 한국으로 오는구나. 니콜라스는 1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중학교 1학년쯤 되겠죠. 아직은 세상에 겁도 많고 낯선 환경에 약한 나이지만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걸 견뎌온 아이라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잃고 조용한 할머니 곁에서 살아남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며 혼자가 된 그 아이는 결국 저만을 믿고 이곳으로 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엔 직접 데리러 가고 싶었습니다. 베네수엘라까지는 너무 멀고 위험하더라도 파나마나 미국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죠. 하지만 한국의 체류 규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비자는 갱신을 앞둔 상태였고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추가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자 한 번 출국하면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혼자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고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다행히 항공사 측에서 즉 비동반 미성년자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 공항마다 연결 요원이 함께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13살, 아무리 강한 아이여도 낯선 비행기를 타고 말도 모르는 나라에 도착할 때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편지에 적힌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모, 무섭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모를 믿어요. 그래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니콜라스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파나마를 경유한 뒤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권과 좌석번호, 비상연락망까지 확인하고 나니 실감이 났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삶이 한 장면 한 장면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죠. 저는 아이가 도착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지하방의 한켠에 새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예쁜 체크무늬 이불을 얹었습니다. 겨울을 맞아 전기장판도 준비하고 가게 옆 작은 책상도 놓아줬어요. 그리고 조용한 밤마다 감자조림을 연습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었거든요. 살면서 가장 간절히 바라던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제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희망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 오전 5시 40분. 아직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앞. 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 방송 안내 멘트, 공항의 특유의 바쁜 공기조차 제겐 모두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오직 하나, 저 멀리 자동문이 열리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김현수 사장님도 제 곁에 계셨습니다.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며 말씀하셨어요. 긴장되시죠? 저도요. 괜히 덩달아 떨리네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손에 땀이 맺히고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심장 전체가 발끝까지 쏟아져 나올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입국 게이트에서 연애 컴퍼니의 매녀 안내판을 든 공항 직원이 등장했어요. 그 뒤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아이 작고 마르고 잿빛 코트를 입은 13살 소년. 니콜라스였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발걸음도 잊고
그대로 멍하니 서 있다가 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그제야 달려갔습니다. 니콜라스, 아이도 제게로 뛰어왔어요. 이모,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더 가볍고 더 작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의 고통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여긴 안전하고 따뜻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곳이야. 니콜라스는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던 김 사장님을 바라보다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이모, 저 아저씨는 혹시 우리 삼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깜빡였고 김 사장님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삼촌이라고 해도 되겠니? 네, 되게 착한 삼촌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멋쩍게 웃었습니다. 공항의 아침 햇살이 유리벽 너머로 스며들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첫날부터 새로운 세상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전기가 항상 들어오는 방에서 자고,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처음으로 겨울에 눈을 보며 웃었어요. 이모, 눈이 이렇게 예쁜 거였어요? 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근처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엔 서툰 한국어 때문에 낯설어 했지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곧 잘 적응해 갔어요. 아이는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새 단어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김밥을 먹고 주말마다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를 가르친 건 김현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니콜라스를 데리고 나가 자전거를 타고 한국어 회화를 연습해주고 함께 짜장면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도 어느새 삼촌 하고 반갑게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니콜라스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은 아이가 무대 위에 올라 기타를 메고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설마 노래를 부르려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아이가 마이크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즐거워요. 이모와 삼촌이 저에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강당안은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곁에서 김현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였어요. 무대 아래 우리는 가만히 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웃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당당히 하는 모습, 그건 제가 평생 그려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니콜라스가 저희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모, 삼촌, 다음엔 제가 한국어로 노래 부를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뜻한 고등어 조림을 먹으며 오랜만에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웃음 속엔 지난날의 눈물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르타 씨, 우리 셋이 진짜 가족처럼 계속 살아가요. 제가 진심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셋이 함께면 어떤 어려움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 같은 조카와 삼촌 같은 동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이곳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람들의 따뜻함에, 그리고 다시 웃게 해준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감동 사연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